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게 중국과 일본에서 성리학, 특히 주자학이 어떻게 성립, 전개됐고 또 해체돼 나갔나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봤던 이유는 사실 이번 시간부터 할 조선 성리학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번 시간부터 조선 성리학의 문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선 성리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전에도 이 한반도에는 유교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주자학이 도입되기 이전에 유교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서 주자학이 도입된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즉, 주자학이 도입되기 이전의 유교는 한마디로 유교와 불교가 공존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에 주자학이 도입되고 나서는 그 공존의 질서는 깨지고 유교의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 속에서 불교를 비판함에 있어서 정몽주와 정도전 사이에 노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조선의 건국 문제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교가 이 땅에 처음 도입된 것은 뭐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은 보통 1세기경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불교가 처음 도입된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2년, 즉 372년이니까 약 어림잡아도 300년 정도를 유교가 먼저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불교가 도입된 것이 고구려 소수리망 2년, 즉 372년이라고 그랬었죠. 이 연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처음 도입됐는데 바로 이 해에 고구려에서는 태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죠.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립 유교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가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유교를 갖다가 양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즉 귀족 자제들의 교육은 유교를 중심으로 했고 정치도 유교 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372년에 또 불교가 도입된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 해이고, 이 해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태학이 대표하는 유교와 이때 처음 들어온 불교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병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교와 불교 사이의 병존의 현상은 삼국시대 중반 이후에 가면 당연히 불교가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불교가 거의 국교회 차원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불병존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통일신라 시대 가면은 당연히 이제 불교를 거의 국가 이념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도 이 태학이 국학이라는 형태로 해서 여전히 국립 유교 교육기관이 존재했었고, 또 독서 삼품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교의 경전을 테스트함으로 해서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는 유교 쪽에서 담당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유불병존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유불병존의 체제는 고려 시대에 가장 잘 분립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려를 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려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는 공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방금 설명한 유교와 불교 사이의 공존이 이제 대표적인데, 먼저 유교 불교의 공존을 한번 더 자세히 보면요. 고려 태조가 왕건이지 않습니까? 왕건이 죽기에 앞서서 아마 그게 박수리라고 그러죠. 박수리를 불러가지고 후녀 10조를 갖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즉 자기 후손들한테 이걸 꼭 지키라는 10가지 조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제방 부처님들의 호유의 힘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숭상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조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후손들은 매사에 경계를 함에 있어서 경과 사,
경과 사를 항상 읽어가지고 여기에서 교훈을 잡아라 그럽니다. 여기서 경과 사는 경사는 경은 유교의 경전을 뜻하고 사는 중국의 역사서적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유교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의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후녀 10조에 조목조목 결국 유교와 불교 사이에 병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시무 28조를 왕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보시면은 불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정신수양, 즉 수신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유교는 치국,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를 얘기했을 때에 보통 유교의 기본을 수기, 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수기 또는 수신을 개인의 인격 수양을 하는 것은 최승로의 견해대로 하면은 불교가 담당하는 것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유교가 한다는 겁니다. 즉 불교와 유교의 어떤 분립이죠. 정치와 종교를 분립해서 서로 공존 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승로의 견해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더 비중을 둡니다. 즉 논리는 이렇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수신을 하지만 그것은 내세를 중심에 두는 것이고 유교는 치국을 함에 있어서 현세를 중심에 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현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교보다는 유교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논리가 밑에 깔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정치와 종교를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공존하자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 시대에는 불교와 유교 또는 정치와 종교 사이에 공존의 현상이 있었고 이것은 불교 유교에 그치지 않죠. 또 하나 이런 공존 여기서 제가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반대되는 것이 공존함으로 해서 서로 보완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서로 어떤 균형을 이뤄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존에서. 그래서 유교, 불교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것의 공존이 있어요. 중앙과 지방 사이에도 공존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중앙은 왕족을 뜻하고 지방의 호족을 뜻하죠. 왕건 자신이 창업을 할 때 지방 호족들의 연합 세력의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중앙에 왕실이 있었지만 지방 호족들 사이에 어떤 균형을 통해서 국가가 유지됐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깨지니까 고려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공존의 시대였습니다. 또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가가 공존 내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즉 당시대의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송이 파트너였는데 송과 고려 사이의 관계는 거의 대등한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송 이후에 원의 침략을 받아서 속국화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팍스 몽골리카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은 그 당시 몽고 제국의 군대를 감당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 당시로 본다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고려만 42년을 버틴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속국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 그만큼 원의 이전에 있어서 고려는 상당한 자주국가였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도 즉 고려와 송 사이에 있어서도 대등한 공존의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불교 내부로 가면은 교와 선 사이에서도 공존을 추구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불교에서 교와 선이 이렇게 뭐 정반대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 이론상으로는 상당한 어떤 그 견제와 갈등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제 대각국사 의천 스님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의천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관 겸수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교와 관은 이제 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와 관을 같이 겸비해서 수양해야 된다는 얘기고 진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정해 쌍
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의 정은 선정, 선을 뜻하게 했고 해는 지혜로서 이 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즉 선교를 어떤 조화롭게 일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주장을 한번 그 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의천 스님이 강원각경 발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 원각경을 강의함에 있어서 발제사를 갖다 이야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대저 법,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를 뜻하죠. 즉 일종의 진리나 이치다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저 법, 즉 이치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은 또 말과 형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만약 말이나 형상을 떠난다면은, 즉 무슨 말일까요? 교를 무시하고 선에만 매달린다면은 미혹에 빠진 것이며 말과 형상에 집착한다면, 즉 반대로 선을 하지 않고 교에만 매달린다면은 진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즉 철저하게 교 없는 선도 없고 선 없는 교도 없다는 선과 교 사이에 병존 일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려는 일종의 공정과 하모니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무너져서 고려 중세 이후 즉 말기쯤에 가면 상당한 혼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는 주작이 이제 도입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병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주작의 도입이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주작이 이 땅에 처음 도입되는 것은 고려 충렬왕 16년, 즉 1290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에 그 충렬왕을 수행해서 안양이라는 분이 국왕을 수행해가지고 연경에 갑니다. 즉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제 북경이죠. 그 원의 수도인 연경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주작을 처음 접하고 안양이 귀국해가지고 주작을 전파시켰다. 그래서 이제 안양이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129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백이정 백이정이라는 분이 연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 가서 주작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10년 동안 중국 원에서 주작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귀국해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작의 본격적 전파는 백이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백이정의 제자가 이재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색이라는 분이 나오고 그 제자 중에 대표자 두 분이 정몽주와 정도전입니다. 이 양자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보는 백이정부터 주작의 계보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안양과 백이정이 연경에 갔다고 그랬죠? 북경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원대의 어떤 학문의 판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대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분들이 가서 주작을 배워왔다니까 그 원도 주작이 학문의 대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남송대로 한번 가볼까요? 남송대에 주자가 나옴으로 해서 주자가 죽고서 바로 이제 주작이 남송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남송 그 위쪽 그러니까 이 주작이 퍼지긴 했지만은 남송 즉 중국의 남부지방만 지금 주작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주작께서 살아있을 그 당시에 육상산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상산. 근데 이분은 뭘 주장했냐면은 심학입니다. 심학.
제가 그래서 북성성리학을 했었던 이유가 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북성성리학이 기학도 있고 이학도 있고 심학도 있다고 그랬었죠. 이 심학 계열은 바로 이 육상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시작되고 그 이후에 왕양명이 이어받아서 육왕 심학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성씨만 따서 육왕심학인데 이미 주자 당대에 육상산이 주자를 심학의 입장에서 주자는 이학이잖아요. 이 이학을 심학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주자는 육상산을 모셔다가 자기 제자들한테 강의를 하게 시켜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보다 상당히 관용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육상산한테 그 자기와 대비되는 가르침을 보여주게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송대에는 육상산이 대표되는 심학과 주자와 정자가 대표되는 이학이 배치상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송이 결국 점령당하고서 원이 천하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심학과 이학이 모두 전국화될 수 있는 계기는 다 가지게 됐었다는 겁니다. 왜? 전국이 통일된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심학의 대표자 중에 하나가 오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징. 이분은 이제 육상산의 심학 계열의 학자인데 이분이 그 국자감의 관리가 돼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자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심학과 이학은 겸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요. 하지만은 이 주자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징이 그냥 자기가 있었던 남쪽으로 낙향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오징을 통해서 심학이 전국화될 수 있었지만은 오징이 남함으로 해서 육상산의 심학도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때에 남아있었던 주자학의 이학이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악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즉 전국화될 수 있는 그 계기를 장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성리학은 북방성리학과 남방성리학이 있는데 원대의 말기에 가면 북방성리학은 주자학이 대표하는 것이고 남방성리학은 육상산의 심학이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양과 백의정이 간 것은 북경, 즉 연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주자학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리학은 주자학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리학은 최소한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학과 기학과 심학이 있는데 다 떼어내고 오직 이학만이 성리학이고 나머지 심학과 기학은 성리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입장, 즉 조선 주자학의 철저한 이런 배타적 입장이 이미 이분들이 간 곳이 연경이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딜 가? 당시에 국가 관리가 간다면은 거기에 수도인 연경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의정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중국에 있었어요. 그럼 몰랐겠습니까? 남쪽에서 육상산 이게 지금 딴 뭐 불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리학인데 성리학 일종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미 어쨌든 이분들의 어떤 학문 성향을 통해서 그 이후에 조선 성리학의 어떤 주자학 일변도도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역사의 가정이지만은 이분들이 만약에 남쪽에 가서 심학을 좀 공부를 해서 주자학과 같이 조선에 소개를 했더라면은 조선이 성리학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북방 성리학의 주류인 주자학을 도입한 것이 지금 고려 말기의 신진 4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자의 노선을 그대로 갑니다. 주자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사회의 혼란의 책임을 불교로 돌림으로 해서 불교를 비판함으로 해서 결국은 사회의 질서를 잡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이었다는 얘기를 했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고려 말의 혼란의 상황을 불교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고 자파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간다는 이야기는 유교와 불교가 병존하는 체제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병존하고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반대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할 때에 공존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제 역할을 못할 때에는 결국에는 저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못했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후대로 갈수록, 고려 말로 갈수록 고려 불교의 성격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시대가 병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도 뭐 교와 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성향 중에 하나가 상당히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후뇨 10조 1조에서 왕국을 건설한 것은 결국 부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불교 존경의 이유는 기복적인 것에, 기복적 효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게 있는데, 연등회는 이제 정월 보름날 불을 밝힘을 해서 어떤 복을 비는 그러니까 기복적인 거라면은, 팔관회는 원래는 불교 행사예요. 그래서 어떤 기율을 그날만큼 내도 8가지의 기율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행사였는데, 이게 나중에 마치 추수감사절처럼 그 추수 이후에 어떤 토속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걸로 변질됩니다. 이 얘기는 무속적 성향이 가미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복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왕실과 귀족이 보호를 해줬고, 그래서 승려들이 특권화돼 있었고, 사원이 방대해지고, 그리고 또 불사가 거대해지게 됩니다. 결국 불교가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아마 그 불교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냐 하는 것을, 제가 불교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정도전의 입을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교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당시대의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라는 데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불시는, 그러니까 부처라는 자는, 그러니까 낮춰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김씨, 이씨 하듯이 불시하는 겁니다. 부처라는 자는 처음에는 걸식하여 먹는 데 불과했으나 지금은 크고 호화로운 건물에 안좌하여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을 누리는 것이 왕이 섬김을 받는 것과도 같다. 광대한 토지와 노비를 두고 장부를 구름같이 쌓아둔 것이 관청의 장부보다도 많고, 바쁘게 달리면서 사원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 공무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혹독하구나. 그 도에서, 그러니까 불교라는 도에서 말하는 이른바 번뇌를 끊고 세간을 벗어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욕심을 없앤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 가만히 앉아서 옷과 음식을 소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가탁하여 여러 가지의 공양의 음식이 질펀하고 빛깔 좋은 비단을 찢어 발려서 불당을 장식하기를 장엄하게 하니 평민 10집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소비하여 버리는구나. 아, 의리를 폐기하고 이미 인륜을 좀먹는 해충이 되었는데 게다가 물건을 함부로 쓰고 아까운 줄을 모르니 이는 실로 천지의 큰 존벌레이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격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대에 충분히 그럴 정도로 불교가 타락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또 동시에 유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불교가 제 모습을 못할 때 유교가 견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고려시대의 유교, 즉 주자학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당에서 도입된 후음과학과 사장학이었어요. 즉 문장의 의미나 자꾸 해석하는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비판의 기능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공존 시스템이 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혼란이 온 건데, 이 사회 혼란이 왔을 때 고려 말의 신진사 대부들, 주자학자들은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어떤 체제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자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자가 처했던 상황과 당시대의 자기들의 상황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사회가 혼란돼 있는데 그 혼란의 책임은 불교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불교로 돌려서 불교를 비판하고 부정할 수 있다면은 사회의 기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나 우리의 입장이나 비슷하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주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교가 타락했던 것은 사실이죠. 제가 그것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회 혼란을 이야기하는데 사회 혼란의 책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자학자들은 그 책임은 대부분 불교에 있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의 책임은 불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붕괴에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뭘까요? 고려라고 하는 공존의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의 혼란이 온 것이고 그 일부를 불교가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공존 시스템 그 자체의 붕괴는 불교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공존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문과 무의 병존이 흔들려서 무신의 반란이 나와가지고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게다가 원이 침략을 했을 때에 제가 원종 얘기를 했었죠. 팍스 몽골리카 얘기했을 때 원종이 스스로 부마국을 자처함으로 해서 자기 나라를 바쳤지 않습니까? 속국으로. 이때 이미 대외관계가 대등하던 관계가 종속관계로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대내 관계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사이에 왕족과 호족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할 리가 없죠. 대외 관계가 근본적으로 뒤틀렸는데 대내 관계가 원활할 리가 없고 그 대내 관계 속에서 정치, 종교의 유교와 불교의 병존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불교의 부패상이 첨가가 돼가지고 공존 시스템 전체가 와야 된 것이지 오직 불교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시의 주자학자들이 알고서 하는 겁니다. 왜? 손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왜? 불교는 공격해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희생양을 잡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걸 알고 그 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놓고 그 자를 비판하고 부정함으로 해서 자기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죠. 당시대의 불교인들이.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그 무지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시스템 붕괴는 불교 책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자의 전략을 따다가 즉 불교를 공격함으로 해서 좌파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또 엄밀하게 본다면 당시 고려 말 주자학자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건 주자의 학문,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주자의 전략이 좋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불교를 신속하게 비판을 합니다. 제가 신속하게 비판한다고 그랬죠? 주자학이 도입하자마자 비판 얘기를 가는데 이것이 또 고려 조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자학이 도입되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나 불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은 고려는 도입되자마자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의 혼란의 모든 책임을 불교 쪽으로 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데 이 불교의 비판의 내용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한 두 가지의 계열이 있어요. 크게 보시면요. 소극적 배불파가 있다면은 즉 불교를 배척하는 파가 있다면은 적극적 배불파도 있다는 겁니다. 불교 배척에 있어서 두 계열이 있는데 소극적 배불파의 상징인물은 아까 이야기한 이색과 그 제자인 정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색과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비판함에 있어서 이런 입장이에요. 불교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뭘 부정하냐면은 불교의 폐단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승려가 너무 타락했고 불사가 너무 과대하고 사원의 토지가 너무 방대해. 이런 폐의를 지적하는 차원이지 불교의 존재를 없애자는 그런 주장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소극적인 불교 배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교를 공격하는 어떤 근거, 배불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종래의 유교에서 주장했었던 논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종래 유교 논리는 뭐냐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무군이라는 겁니다.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윤. 인륜을 갖다가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국가에는 해만 끼친다.
이것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종래의 불교와 유교를 대적했을 때 유교인들의 기본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건 없죠. 이들의 주장은 이런 입장에서 공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가 아주 적극적인 차원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유교 자체에 있어서 뭘 강조하냐면은 의리를 강조하는 입장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이 이랬어요. 의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의리 입장에서 보면 불교의 폐단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폐단만 시정하면은 고려 왕실은 다시 번창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려를 살려보자는 생각이지 고려 자체를 갖다가 없애고 새 왕국을 만들자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세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의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절의를 강조했죠. 즉 절개와 의리를 강조해서 어떻게 고려의 신하가 고려의 임금을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그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몽주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참하게 그 암살을 당하는데 이렇게 절의를 지켰는데 결국 이들을 없애고 적극적 배불파의 대표자라고 하는 정도전이와 권근이 이들을 배척함으로 해서 조선을 건국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벌어져요. 그러면 조선을 건국했으면 개국공신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분들을 존경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소위 살인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 살인파가 있고 후대에 그 훈구파, 훈구 대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회는 이쪽에 와서 나옵니다. 이 훈구 살인이 있는데 이 살인파들은 이들을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들의 도통의 계보를 여기에 갖다 붙여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자기들 개국공신을 존경해야 될 텐데 그들의 반대에 있었던 고려의 신하를 갖다가 도통을 이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살인파의 도학인 의리를 중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몽주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신하이면서 외려 이쪽에 고려의 신하를 칭송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전이야말로 정말 역사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보다 너무 평가절하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그 이후에 조선 성리학자들이 살인파 위주로 가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정도전을 무시 폄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절의를 지켜서 끝까지 고려의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소극적이듯이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었는데 이렇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혹자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이 종래의 귀족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해서 상당히 안주하게 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도전이 입안한 토지개혁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토지개혁안은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토지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혼란의 모습이 토지의 변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갖다가 변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원도 많은 토지를 변병해서 그 정도전이가 그 불교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형성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방대한 토지를 다 압수해서 어떤 공적 개념에서 재분배하자는 거죠. 그러면 좋아할 이유가 없죠. 기득권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도 어떤 그 출신 성분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이후에 아는 것은 이분들이 이것만 강조하죠. 절개와 충성만 하는데 그것도 꼭 그것만은 아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후대의 조선 성리학 살인파들의 견해가 어떻게 보면 많이 각색이 돼서 그런 것이지 꼭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반드시 이렇게 높이 평가해야 되는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적극적 배불파를 살펴볼 텐데 정도전과 권근, 특히 정도전은 이세에게 같이 제자였는데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권근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배척함에 있어서 불교의 교리 그 자체를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이 시대에 당시대의 모든 문화재 현상에 있어서 불교색을 일소하자는 겁니다. 불교를 완전히 씨를 말리자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철저한 적극적인 배불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불교를 배척하는 이유의 근거, 즉 배벌의 근거는 주자학에 있는데, 즉 주자학이 있기 때문에 심성과 이기 여기에 맞춰서 정도전이 비판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심성 이야기는 했었죠. 정도전뿐만 아니라 이건 주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정도전이 따온 거예요. 주자가 뭐라고 공격합니까? 불교를 공격할 때 심성론에 있어서 불교는 심과 성을 제대로 분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과 성을 그냥 다 같이 논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도전뿐만 아니라 주자가 볼 때 심은 기에 가서 붙습니다. 기. 즉 하늘로부터 얻어받아서 태어난 바의 기가 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뭘까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때 볼 때 이 본성은 이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태어날 때에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태어난 바의 그 이적인 요소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심기, 성, 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와 이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 보세요. 기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물의 성분과 진료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물의 성분이 되는 기는 그 사물의 법칙이 되는 이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이가 기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리학의 기본이죠. 그런데 사물의 법칙이자 도덕의 법칙인 이가 사물의 구성 성분과 진료인 기를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면은 이 양자가 같으니까 결국 성이 심을 마찬가지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수학적으로 대비를 시키면 이거와 이거 같고 이게 같으면 이게 이걸 지배하면 이게 이걸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본성을 뜻하기 때문에 도덕적 본성에 의해서 항상 그 마음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자학적 이야기의 기본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저한 분리를 지금 전제해 놓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교는 뭐냐 한 거예요. 불교는 관심, 견성을 주장한다. 불교는 그리하여 심, 즉, 성야다. 이렇게 주장한다. 즉 마음을 잘 관하면은 성이 그대로 보이게 될 것이니 마음이 곧 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죠? 심즉 입을 견성성불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심과 성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 심과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의해서 심을 통제해야 될 텐데 이것을 같이 놓다 보니까 결국은 불교는 그러니까 윤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왜? 심과 성이 다르는 걸 모르고 오직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것을 주장만 하지 그 마음이 어떻게 나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사회에서 제대로 도덕성에 의해서 조절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오직 마음의 작용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이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윤리를 갖다가 돌보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것은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때 얘기되는 심성의 논리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심성의 논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을 자기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정도전이 했듯이 불교 입장에서 한번 유교를 공격해 볼까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논리대로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음은 불교도 얘기하면은 너희들 그거는 생멸심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선과 악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 마음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멸심이죠. 그럼 불교에서 지금 심성이 즉화되는 그 심은 뭘까요? 그 심은 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심은 진여심이죠. 즉 선과 악이 갈라지기 이전에 본래 면목으로서 그 마음을 하자는 것이지 다르잖아요. 그럼 불교 입장에서 공격하면 너희들은 진여심 이전에 생멸심 차원에 불과하고 불교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뭐예요? 이것조차도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뭡니까? 이거는 기신론의 방침이고 원효 스님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일심으로 다 묶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눌 것도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가면은.
1심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유교 같은 경우에 한두 끝도 없는 한심한 작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진 않죠. 지금 정도전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부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와 기 사이의 문제는 주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전은 아주 재미있는 논리를 피는데 이렇게 핍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소박하기도 한 건데 이기심을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유교는 이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자학이니까 이학이니까 유교는 이다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를 중시하는 것은 도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생 양기하니까. 근데 불교는 얘네들은 마음만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만. 그러니까 불교는 심해요. 그런데 주자학적 질서에 보면은 이가 있으니 세상에 이치가 있으니 세상의 진료를 갖다가 통제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기가 합쳐져서 심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주자학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것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와 심의 근원은 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도교와 불교의 근원은 유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교묘하게 대비시켜가지고 유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를 얘기할 것도 없고 성리학 그 자체에서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성리학적으로 보면은 북송 성리학을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북송 성리학에 보면은 이를 강조하는 이학, 기를 강조하는 기학, 심을 강조하는 심학도 다 성리학 내부에 존재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오직 도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리학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도교와 불교를 여기다 갖다 대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성리학 자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했는데 정도전을 비롯한 이 적극적 배불파의 유교에 있어서 관심은 1000명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소극적인 사람들은 의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1000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고려는 1000명이 다 했기 때문에 1000명을 바꿔서 새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쪽으로 갔죠. 역성혁명입니다. 뭘까요? 성씨를 바꾼다는 얘기죠. 즉 왕조의 지배를 하는 그 성씨를 왕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게 역성이고 혁명은 뭘까요? 1000명을 고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0명을 자연스럽게 교체돼서 바꾼다기보다는 이것은 스스로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교를 배척해야 될 이유가 나온 겁니다. 왜? 1000명을 바꾸려면 즉 종래에 고려의 왕조가 있었고 지금 그것을 굳이 부시고서 새 왕조를 건설하려면 그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1000명이 다 했고 1000명을 고쳐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어디서 잡을까요? 재밌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고려는 바로 불교의 시대이다. 그런데 불교를 갖다가 지금 주자학의 입장에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부정이 완성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래서 불교가 부정되면은 마찬가지로 불교는 고려와 일치되니까 고려가 부정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려를 불교와 등치를 시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려는 유교와 불교의 병존의 시대이지 이들만의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일부러 불교 쪽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불교의 주작적 비판을 통해서 고려의 비판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알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것은 민족의 교체입니다. 즉 몽고족에서 한족의 교체였기 때문에 굳이 골치 아프게 정신적으로 이념적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민족 교체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국 시대에서 에도 막부로 넘어가는 건 뭘까요? 같은 막부에서 막부도 쇼군의 강력한 쇼군이 나와서 관행상의 어떤 막부의 쇼군의 자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해요. 여기에 무엇하러 이념적 정당화가 필요합니까? 하지만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것은 왕조의 단절이기 때문에 단절을 시켜야 될 만한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시대의 불교의 시대였는데 더 이상 불교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주자학을 통해서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돼야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천명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선이 건국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조선의 건국은 이 씨들만의 등장이 아니라는 것이고 정도전이의 어떤 이 개혁의 어떤 주자학적인 이념을 펼치고자 하는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성계의 군사력이 만나서 문무가 합작된 사물이라고 볼 수 있고 적극적 배불파가 소극적 배불파에 대한 승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교 비판을 매개로 성립된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의 비판은 단순히 유교 불교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 자체의 정당화를 위해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념은 숭유 억불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당시대의 중국과 일본과 비교가 안 되는 혹독한 비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괜히 한 게 아니라 그 혹독한 이유는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날의 어떤 시사하는 의미가 있죠. 뭘까요? 그 당시대에 그토록 혹독한 비판을 겪었지만은 오늘 현재 입장에서 그나마 불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불교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불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신불수파의 그 불교라고 했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이 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현재 불교가 이렇게 그 혹독한 조선의 비판을 겪고도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자생력과 정통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고대의 말의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잡자는 겁니다. 뭘까요?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을 때에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교의 책임이 전적으로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교를 만만하게 봐서 그렇게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할 논리조차 없었던 그 불교인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정권에 야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깨달음을 사회화시킴으로 해서 사회와의 끝없는 관계 속에서 불교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았을 때 과연 고려 말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불교를 볼모로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이후의 그 성리학을 특히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